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1일입니다. 1년 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예, 남북 정상이 갑자기 만나기도 했고 남북미 정상이 깜짝 번개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뉴스가 막 나올 때 갑자기 1년 전 일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무역 관련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수출 규제 시행 1년이 지났는데요. 당시로서는 큰일 났다 막 그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1년 지난 시점에서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일본 수출 규제 시행 1년의 성과 또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죠?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략물자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예. 그거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나중에 가서 또 그렇게 역사 문제를 또 거론하기도 했어요. 예. 도대체 속내가 뭐냐? 뭐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했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큐시트를 제가 좀 쏙 봤더니 네. 처음엔 놀래고 걱정이다. 네. 수출 타격일 것이다. 반도체래더라. 뭐 여러 가지 주요 소부장 네네. 이런 것 타격이다라는 얘기들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좀 암울한 전망이 더 많았었죠. 우세했었죠.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릴 것이다. 이런 이제 공포 같은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쓴약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타격이 우려가 됐던 게 불화수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99.9999%. 예, 맞아요. 예. 뭐 구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9.4%가 줄었습니다. 네. 일본산 수입 비중은 42.4%에서 9.5%로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불화수소는 원래 100%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산 다변화를 추진했다고 해도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산하고 대만산 수입을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산 수입의 비중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일본산을 다른 나라 걸로 대체 못한다고 그때 막 그랬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품목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이건 좀 상황이 달라요. 일본 수입 비중이 92.8%에서 86.7%로 소폭 주는데 그쳤습니다. 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급한 대로 벨기에의 일본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7% 정도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긴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일본 기업하고 합작 기업이니까 일본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산 수입액 비중은 규제 전후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살짝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줬죠. 예. 근데 그 영향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일본산 비중이 92.7%에서 92.9%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자국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출을 전면적으로 틀어막지 않은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은 그 처음에 들고 나왔던 가장 우리에게 타격을 줄 거라고 했던 핵심 소재 3개 품목. 네. 이건 1년 지난 시점에 우리로서는 큰 위기로 닥치진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오히려 일본 기업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관리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에 역으로 타격을 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일본은 그 소재, 네. 과학적인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했다라고 해서 혹시 국산화해야 된다. 근데 시간 엄청 걸릴 거다. 라고 우려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이른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쪽의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1조 7천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2조 원 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왔던 산업을 1년 만에 이렇게 단숨에 바꿔버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SK 머티리얼즈가 시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달부터 경북 영주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대체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역시 같은 회사가 내년까지 생산 시설을 준공을 하고요. 네. 연간 5만 갤런 규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비중이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일본산 비중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두폰사로부터 천안의 시설 투자를 또 유치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산 수입품의 대체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인데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계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장비 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부품 분야라든가. 예. 이쪽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과 수익 거래가 있는 한국 기업 14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의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이 지난해 7월 89.6에서 올해 6월 91.6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 장비 제조업 경쟁력이 92.7에서 98.7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경쟁력이 따라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소부장 핵심 품목 100개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탄소 섬유 이런 것들도 일본의 경쟁력이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대 품목의 경우에 한 7,340억 규모의 국내 신증설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산화율이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년 전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전문가에게 드렸었어요. 왜 이렇게 소재 부품 산업은 우리가 일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뛰어들면 돈도 잘 안 되고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과 내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차라리 수입해오는 게 나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일본이 이걸 타격을 주려고 이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 덕분에 이게 우리가 좀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투자를 했고 성과를 내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참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말씀하셨던 내용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산 제품을 많이 썼던 이유는 일본의 의존도가 심했던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일본산 제품이 품질이 뛰어나기도 하고 가격도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국산화하면 그럼 당장은 국산화율이 높아져서 우리 입장으로는 뭐 우리가 일본을 눌렀어 이런 감정은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산화를 해서 국내에서 다 그것을 소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소비가 잘 안 되거든요.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글로벌 경쟁력을 또 갖춰야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시장을 넓히고 거기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과연 그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건 아직 좀 숙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정말 효율적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투자와 이런 것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고민도 안겨줬고 또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원래 우리가 이거 지정해서 타격 주면은 쟤네 꼼짝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일본의 의도가 잘 적중하지 못했다,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굳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부품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세계 품목을 딱 지정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했느냐. 일종의 급소 찌르기 뭐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침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과 고민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급소가 찔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일본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한국을 아직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외교 무대에 있어서의 영향력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러면 우리가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음. 일본 입장에서도 좀 적지 않은 논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겠지. 물론 그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하겠지만 네. 일본 기업들 타격도 꽤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먼저 터져 나왔죠. 한국이 수출 못하게 하면은 수출해온 일본 기업은 그럼 타격이 없느냐. 특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수출을 해야 할 때 그때 소재라든가 이걸 수출 못하게 하면 거의 일본 기업들은 망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원래 일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심경이 아주 복잡해 보여요. 우리도 한번 참고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도쿄신문은 특보한 칼럼을 통해서 수출 규제가 대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한 걸 보면요. 한국 언론이 일본 의존 극복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한국산이 아직 일본산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네. 반도체 만들 때 불화수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애칭이라고 하는데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순도가 떨어지면 한국산 반도체 수율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불량품이 나와요. 불량률이 나온다. 예, 수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한국에 손해를 또 입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단가에 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수율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일본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무조건 이 방향이 옳다. 한 번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일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만큼 확실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업적인 측면도 살펴봤고, 그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산 제품 불매. 무섭게 일어났어요. 대단했어요, 정말. 이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 국민들, 우리 국민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거 네. 누가 시켜서 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에서는 금방 하고 말겠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던 걸 보여준 건데요. 일본 맥주 한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 위기 수준까지 내몰렸습니다. 한 10% 정도 아직까지도 이전에 비해서 판매량이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누가 먹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오히려 궁금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은 자동차. 한국 철수 결정했고요. 도요타랑 혼다 같은 일본차 수입량이 지난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었던 게 지금 한 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여행과 관광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안 KBS 가셨고요. 뉴스9의 황현택 기자가 그 대마도 네. 그쪽 가서 보니까 쓰레기밖에 없다고 얘기. 썰렁한 상황이기도 예, 하고요. 예.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간의 이동이 아예 끊긴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임원이 불매운동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니클로 국내 운영사인 FRL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1% 줄었습니다. 네. 매장도 한 10여 곳 정도가 지금 철수를 한 상황이고요. 자매 브랜드인 지유의 경우에는 아예 국내에서 철수하고요. 올림푸스도 이미 철수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기업들이 연이어 철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예. 많은 감정도 남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전문가들조차 해법이 마땅히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역사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경제 정치까지 지금 옮겨 붙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8월 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이 8월 4일부터 일본 제철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행이 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오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실행에 옮기게 되면 보복 조치가 바로 따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욱 관계가 꼬이겠죠. 물론 국제관계라는 게 안 좋다가 다시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상황을 꼬이고 힘들게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